제가 20년 전 겪은 소름 끼치는 사건이고 아직도 그 남자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17살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부산 사직동 오래된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와 3살 많은 친오빠 그리고 저 3인 가족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그런지 가족들 식사와 집안 청소는 제 담당이었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타 지역에 일이 있으면 장기간 집에 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재개발 소문이 나오던 노후된 아파트라 인터폰도 없고 계단 등도 고장난 5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층수는 1층이었는데 방음이 안 돼서 주민들이 계단 올라가는 소리가 집안까지 들리곤 했죠. 사건의 시작은 아버지는 출장을 가고 오빠는 늦게 귀가하면서 시작됩니다. 아마 새벽 1시 정도 됐을 거예요. 자다가 누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현관으로 가서 누구냐고 물었죠. 아파트 열쇠는 가족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가족 외에는 초인종을 누를 일이 없습니다. 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다 문을 두드리고 결국 제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때서야 오빠인 줄 알게 됐고 문을 열어줬죠. 오빠는 만취 상태로 거실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빠는 어떻게 집에 들어온지 모르겠다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싸움을 한 것 같다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나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아파트 현관에서 오빠를 만나게 됐죠. 미진아, 오빠 친구 집에서 자고 올 거니까 문단속 잘해라. 하고서 오빠는 친구 집으로 갔고 그날 밤 소름 끼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시간이 저녁 11시쯤 됐을 거예요. 저는 침대에 누워 책을 보고 있었는데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순간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귀를 기울이니까 저희 집 현관 앞에서 나는 소리더라고요. 아버지는 타 지역에 계시고 오빠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고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에 저희 집에 올 사람은 없었죠. 문 밖에서는 리듬을 타듯이 문을 두드리는데 혼자 있어서 그런지 등골이 서늘하더군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가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미진아 오빠야, 문 좀 열어줘.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던 오빠 목소리가 나는 겁니다. 오빠가 문을 열어달라길래 문고리를 만지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곧장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금 집 앞이냐고 물으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친구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목소리를 흉내내며 제 이름을 몇 번 부르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다음날 오빠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당분간 집에 있으면서 지켜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1달 정도가 지났을 때 소름 돋는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날 밤 오빠가 일이 있어서 밤늦게 외출을 하게 됐고 문단속 잘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죠. 오빠가 나간 지 10분도 안 돼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에요. 그때 오빠에게 전화하려고 하는데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진짜 오빠 목소리가 나는 겁니다. 문을 열었더니 오빠가 어떤 남자를 붙들고 경찰에 신고하라면서 저보고 다급하게 말을 하더군요. 경찰이 오자 그 남자는 스스로 자백을 했고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집 위층에 살고 있었는데 오빠가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왔던 날 현관에서 오빠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빠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그 남자 어깨를 부딪히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화가 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제 이름을 부르고
현관을 두들기는 모습을 뒤에서 보고 오빠 목소리와 제 이름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저희 집을 감시하고 있었고 아파트 입구에서 오빠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 찾아왔던 거였죠. 곰곰이 생각하니 그 남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1차 계획이 실패하자 오빠가 집을 비우는 날만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차로 찾아온 그날 밤, 밤늦게 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 그 남자는 집 밖으로 나와 오빠가 걸어가는 뒷모습까지 확인하고 저희 집으로 다시 찾아온 겁니다. 오빠는 지갑을 두고 가서 다시 집으로 왔는데 현관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소름이 돋았다고 하더군요. 어떤 남자가 저희 집 문 앞에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있었다고. 그리고 그 남자와 몸싸움을 하게 됐던 거죠. 그 남자는 오빠에게 화가 나서 복수를 하려고 했다던데 오빠보다 여자인 제가 만만해서 저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 남자는 문 앞에서 칼까지 들고 있었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 직업이 도축업자였는데 칼 쓰는 건 자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 그 남자가 찾아왔을 때 의심 없이 문을 열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 소름이 끼치네요. 20년이 지났지만 저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이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때는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집에 혼자 있을 때나 또는 누가 찾아오면 더욱더 경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니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 당시 19살, 수시를 합격하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빠와 둘이 살고 있었죠. 아빠는 현장직을 다니고 계셔서 새벽 일찍 출근하고 저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오후 2시쯤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오래된 빌라의 1층 집이라 가끔 사람들이 계단 오르는 소리까지 들리곤 했죠. 식사를 끝내고 그릇을 정리하던 중 빌라 복도에서 누가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는 소리가 나더군요. 물론 저희 집은 아니고 옆집이었습니다. 옆집 손님이겠지 하고서는 신경 쓰지 않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밖에서 남자와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얼핏 들리는 소리가 여자와 남자가 싸우는 소리 같았죠. 저는 호기심에 현관으로 가서 귀를 기울이니까 여자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자는 또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그리고 나서 아무 말이 없었고 설거지를 하려고 고무장갑을 꼈죠. 그때 저희 집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오래된 집이라 인터폰이 없고 현관 앞에 조그만 외시경이 있는 집이었죠. 연속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니까 얼른 현관으로 가서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도시가스 점검 나왔어요. 그 순간 집에 누가 찾아오면 한 번 더 확인하고 문 열어주라는 아빠 말이 생각이 나서 현관 외시경으로 살펴보니 흐릿하지만 아주머니로 보이는 여자분이 서 있더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현관 안전고리를 채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서 계셨고 도시가스 점검을 해야 되니 문을 열어달라고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좀 이상했던 점이 가스 점검 방문 예정이었으면 아빠 성격에 저에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무 말씀 없이 나가신 게 좀 이상했죠. 아주머니는 5분도 안 걸린다며 이미 저희 아빠와 통화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있었는데 아주머니는 아빠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말을 하길래 진짜인가 보다 싶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얼른 문을 열었죠.
아주머니는 집으로 들어오더니 말투가 180도 바뀌더군요. 젊은 학생 같은데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서 어떻게 하냐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데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방금 전 설거지를 하려고 할 때 문 밖에서 짜증을 냈던 그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실패했다고 말을 한 게 점검을 하러 왔는데 사람이 집에 없어서 실패했다는 소리 같았죠. 아주머니는 가스레인지 쪽으로 가더니 이것저것을 보다가 저를 급히 부르더군요.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가스가 새고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머니는 담당 기사를 불러줄 테니 곧장 수리해야 된다고 했고 수리할 때까지 가스 사용을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당황스러워서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서 신경질적으로 다그쳤습니다. 제가 미성년자라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 아주머니는 곧장 어디론가 전화하더니 잠시 후 도시가스 조끼를 입은 남자분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저는 아빠에게 전화했지만 일이 바쁘신지 통화가 되질 않았고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했더니 수리는 해야 된다면서 가스 없이 살 거냐고 짜증을 내더군요. 옆에 있던 아저씨도 수리 안 하면 위험하다고 겁을 주셨죠. 제가 학생이라 수리비가 없다고 하니까 기본 수리비는 10만 원인데 학생이고 집에 있는 조카 생각이 난다고 5만 원만 받는다면서 아저씨가 말하더군요. 그리고 정말 짜증났던 건 그 아저씨가 했던 말이었는데 제 몸매를 보더니 남자들이 좋아하겠다고 요즘 시대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 같이 밥이나 먹자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결국 수리를 해달라고 했고 책 사려고 아껴둔 용돈을 꺼내서 드렸습니다. 수리는 5분도 안 돼서 끝이 나더군요. 그리고 아저씨가 나가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제 엉덩이를 툭툭 치며 나가는데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난 뒤 아빠에게 전화가 왔고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화를 끊고 10분쯤 지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섬뜩하더군요. 아빠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저희 집은 1년에 2회 방문인데 이미 2번이나 다녀갔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쪽으로는 전혀 알지 못했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아주머니의 정체는 가스 점검을 한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사기꾼이었죠.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같은 한패였고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가스 점검을 한다고 해놓고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보일러 수리를 해야 된다면서 200만 원을 달라고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들이 아빠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우편함을 뒤져 이름을 보고 들어온 거였죠. 가족 이름까지 알고 있으면 대부분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어주면 가스가 새고 있다며 겁을 주면서 정신을 빼놓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을 받고 사라진다고 하더군요.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5만 원의 큰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될 것 같더군요. 가끔씩 보일러 점검을 한다고 남자분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무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40대 후반 딸이 있는 가장이며 현재 직업은 택시기사입니다. 3년 전 야간 운행을 하다 섬뜩한 일이 있어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7년 전 부산에 있는 택시회사에 입사했고 오랜 기간 무사고 경력으로
개인 택시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개인 택시 시세가 9천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매물이 없다고 볼 정도로 개인 택시를 시작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아는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서 저렴한 시세로 개인 택시업을 하게 되었죠. 아시다시피 택시업은 사람 상대를 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택시업을 하고 나서 느낀 건 정말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존재하구나 라는 것이죠. 사건이 일어난 그날은 고등학생 딸아이의 졸업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10시쯤 아내와 함께 졸업식 참석을 위해 학교에 찾아갔고 가족들끼리 식사 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후 3시쯤 지나 택시 영업을 시작했죠. 제가 주로 다니던 경로는 연산동 그리고 서면을 지나 부산역과 남포동 정도로 다니는데 그날따라 장거리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영업도 늦게 시작한 터라 금방 해가 떨어졌고 마지막 손님은 부전동에 내려주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택시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밤늦은 시간에 손님을 태우는 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닙니다. 특히 손님 중 술 취한 손님은 정말 힘이 들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서면역 부근의 젊은 여자 두 분이 제 차를 보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봐도 술에 취한 것 같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딸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이 되더군요. 마지막 손님이라 생각하고 여자분이 서 있는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 여자분은 쓰러질 정도로 술이 만취가 되어 있었고 옆에 있던 다른 여자분은 괜찮아 보이더군요. 그리고 만취한 여자분을 뒷자리에 태우더니 아저씨, 제 친구가 너무 취해서 완덕 1동에 내려주시면 돼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택시 요금을 미리 주는 겁니다. 결국 뒷자리에는 만취한 여성분만 탑승했고 차는 출발을 하게 되었죠. 슬슬 걱정이 되더군요. 만취한 손님을 태우면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특히 여성분이면 더욱 조심해야 하죠. 목적지에 도착해도 차에서 일어나질 않는 게 대부분이고 몸을 흔들어 깨우다가 성폭행으로 신고당한 기사들도 여러 보았기 때문에 후회가 드는 겁니다. 여성분 2명이 서 계시길래 세웠던 건데 정말 난감하더군요. 서면을 지나서 양정동 근처에 왔을 때였습니다. 신호가 걸려 정차 중이었는데 갑자기 조수석 창문을 누가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더니 어떤 남자가 다급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남자는 뒤에 탄 여성분 남자친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 도로 중앙이라 차를 갓길에 세우고는 무슨 말이냐면서 다시 물었죠. 아까 술을 먹다가 서로 다투게 됐고 여자친구가 친구를 불러 먼저 가버렸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택시에 여자친구가 타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여자친구 택시 타는 모습을 보고서는 다른 택시를 잡고 따라왔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남자의 말을 믿게 되었죠. 그 남자는 휴대폰에 있는 사진첩을 보여줬는데 택시에 타고 있던 여자분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는 지금 만덕동으로 가는 거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술 취한 여자분, 남자친구라는 손님과 합승을 하게 되었죠. 출발하는 순간 아저씨, 만덕동으로 가지 마시고 연산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기사 입장에서 왜 그리로 가냐고 물어보는 게 좀 그래서 남자 손님 말대로 연산동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백밀러 거울로 뒷자리를 봤더니 뭔가 이상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죠. 보통 여자친구가 쓰러져 있으면 괜찮냐고 챙겨주기 마련인데 그 남자 손님은 휴대폰을 보고 웃고 있더군요. 연산동에 다가갈 때쯤 물어봤습니다. 저 손님, 어디서 세워드릴까요?
남자 손님은 연산 8동 부근으로 가달라고 했고 그 부근은 모텔촌이라 더욱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성인인데 택시기사 입장에서 말을 하기가 좀 그랬죠. 그때 여자분 가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리더군요. 여자분은 당연히 깊게 잠이 든 상황이었고 남자분이 여자분 가방을 뒤지더니 휴대폰을 찾고서는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반복해서 전화벨이 울렸지만 받질 않았고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 생각해서 남자 손님께 말했습니다. 저 손님, 여자분이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만덕동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 머리채를 잡더니 억지로 일으키더군요. 그걸 보고 남자 손님에게 죄송하다고 농담으로 그랬다며 남자 손님을 진정시켰습니다. 여자분이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목적지로 향했고 도착하기 전 눈앞에 지구대가 보였습니다. 저는 지구대 앞에 차를 급정지하고 차에서 내려 지구대로 뛰어들어갔죠. 그리고 잠시 후 경찰분과 택시로 돌아왔는데 남자분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경찰 측에 자동차 블랙박스에 담긴 목소리를 들려주었고 인상착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분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무사히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택시를 탔던 여성분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수십 번은 하더군요. 여자분은 경찰 측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나서 연락이 온 거였죠. 제가 아니었으면 그날 큰일 날 수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자분은 친구와 둘이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남자가 다가오더니 어디서 많이 봤는데 혹시 서면 근처 사세요? 하길래 아니라고 만덕동에 산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술을 같이 먹자고 집요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자분이 거절을 하니까 갑자기 휴대폰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자고 했다더군요. 싫다고 해도 반강제적으로 사진을 찍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남자는 여자분을 따라온 거였죠. 제가 그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더라면 여자분은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는 5년 전 김해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긴 건지 폐지 줍는 노인분들을 볼 때 섬뜩한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면 사무소에서 56번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집까지는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죠. 리어카를 그 자리에서 세웠죠. 그리고 신발끈이 풀려서 잠시 묶는다고 이야기하고 들어왔던 골목 반대편으로 미친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정말 소름 끼치는 게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쫓아오는 겁니다. 도망가면서 뒤를 쳐다봤는데 백발의 할아버지가 아니었고 도망가면서 봤던 터라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어떤 아저씨가 쫓아오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아저씨 오른손에는 흰머리 가발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앞만 보면서 뛰어갔고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에 도착해서야 숨을 돌리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그 할아버지를 본 적은 없지만 그때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위험한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리어카를 끌어주면서 봤던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있었던 수많은 바카스병,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는 5년 전에 겪었던 섬뜩한 일입니다. 사연 제보를 하면서 상상을 하니까 손이 떨리고는 합니다. 그날 그 사람들은 저희 집 말고도 다른 집도 찾아갔을 텐데 너무 무섭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대 중반,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초년생으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백수일 때는 몰랐는데 취업을 하고 나니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 부모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원룸 보증금만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조금씩 갚는다고 이야기하니 걱정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다가 결국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혼자 살아서 위험한 게 아니라 남자 혼자 있으면 밥 챙겨 먹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건장한 20대 남자라 치안이나 범죄에 노출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고 한 달 정도는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친구들을 불러 술 마시면서 놀고 밤을 새면서 게임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섬뜩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까지 기억을 하고 있네요. 5년 전 7월 1일 회사 일을 끝마치고 별다른 스케줄이 없어 곧장 집으로 들어왔죠. 시간은 7시에서 8시쯤 됐을 겁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야식이나 먹을까 해서 배달 어플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배달 주문을 하고 나서 게임을 하기 위해 곧장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고 있었죠. 30분 정도 지났을 때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배달 시간이 60분이 걸린다고 해도 가끔 일찍 오는 경우가 있어서 당연히 배달이겠지 하고서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당황스러웠죠. 문 앞에는 스님으로 보이는 60대, 그리고 덩치가 좋은 남자와 4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서 있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다급하게 물 한 잔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물을 따라서 드렸죠. 스님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물을 마시더니 복 받으실 거라고 잠깐 이야기 좀 나누자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사냐고 물어보더군요. 황금 같은 주말 저녁에 야식 먹으면서 게임이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찾아와 방해를 하니까 슬슬 짜증이 났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바빠서 시간이 없으니까 물 다 드셨으면 물잔 주고 가시라고 했더니 스님 뒤에 서 있던 덩치 좋은 남자가 무작정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말릴 틈도 없이 저를 밀치고 집으로 들어왔고 스님과 옆에 있던 아주머니까지 들어오게 되었죠. 너무 놀랐던 저는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저에게 다른 집들은 문전박대를 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청년은 다르다면서 고맙다며 선물을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선물이고 뭐고 필요 없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으로 나가봤더니 배달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특히 침착하던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배달을 받고 나서 거실로 들어왔고 마지막 경고니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잘생긴 총각, 우리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데 선물만 주고 갈게. 선물은 차 안에 있으니까 같이 내려가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주머니가 말하는 선물은 최신형 컴퓨터라고 하더군요. 물 한 잔 줬다고 컴퓨터를 준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덩치 큰 남자가 다가오더니 신고하면 경찰 도착하기 전에 가만 안 둔다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리며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이라고 열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한 적도 없는데 뭐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경찰이 오자 저희 집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리고 신고 내용 중 섬뜩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던 사람은 저희 집에 방문했던 배달 기사였는데 원룸 입구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봤다고 하는 거였죠. 봉고차 한 대가 원룸 입구에 있었고 봉고차 주변에 성인 남자 3명이 돌아다니는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으로 배달 왔을 때 음식은 1인분인데 신발장을 보니 각기 다른 신발들이 많아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신고 이유는 배달을 끝내고 오토바이로 향하는데 봉고차 주변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남자 3명이 봉고차 주변에서 담배를 태우며 젊으니까 돈 좀 되겠다고 이번에는 실수 없이 잘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던데 배달 기사분이 그 대화를 듣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죠. 그 사람들은 특수주거 침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사이버 단체에서 그런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물 한 잔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종교 홍보를 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려고 한다던데 갑작스럽게 들어와 선물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룸 입구에 서 있던 봉고차 주변에 있던 남자들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다고 들었죠. 친구들 생각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같은 패거리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입니다. 원룸의 경우 대부분 혼자 살다 보니 범행 대상이 되기 쉽고 선물을 준다고 유인해서 봉고차에 태우려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속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같이 내려갔다가 큰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섭고 섬뜩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물 한 잔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드물게 있었습니다. 물론 문을 열어주진 않았지만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너무 섬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30대 돌싱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3년 차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는 4년 전 20대 후반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1년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남편은 성실하고 착하고 바른 모습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결혼 1년 차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이 늦어지게 되면 제가 걱정할까봐 미리 연락까지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불과 6개월 전쯤입니다. 저녁 8시, 저녁 준비하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남편이었고 갑자기 급한 자동차가 들어와서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알겠다고 답장을 하고 저녁 10시쯤 남편을 기다리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눈이 떠지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보았는데 새벽 3시가 넘었더군요. 방으로 가보니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여자의 촉감이라고 해야 될까? 순간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결혼 후에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아침 6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얼른 현관으로 갔더니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다. 새벽까지 일하고 사무실에서 잠이 들어버렸네. 많이 걱정했어? 미안해. 남편 식사를 챙겨주고 남편이 입었던 옷을 세탁하려는데 남편 옷에서 평소와 다른 향기가 나더군요. 기름 냄새가 나야 정상인데 그날은 아로마 향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의 일이 많다는 이유로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박을 하더니 그 횟수가 점차 늘어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확인도 할 겸 남편이 일하는 카센터로 찾아갔습니다. 카센터 앞에 도착하니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남편 역시 없었습니다. 곧장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통화가 되질 않더군요. 그 당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사실보다는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충격이었거든요. 일단 집으로 가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했습니다. 성실하고 착했던 남편이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물증도 없을 뿐더러 다른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후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볼일을 좀 보고 나니 저녁 무렵이 돼서 남편과 같이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타고 카센터로 향하고 있었죠. 물론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말은 안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카센터 앞에 거의 도착할 때쯤 남편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택시에서 내리려던 순간 남편이 차를 몰고 급하게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저는 택시 기사님께 아저씨, 저 앞에 차 좀 따라가 주세요. 그렇게 남편 차를 따라갔고 결국 남편이 들어간 곳은 저희 집과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5층 상가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은 3층이었습니다. 3층은 스포츠 마사지 샵이었고 저도 급하게 3층으로 올라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여보, 여기는 어떻게 왔어? 그제서야 남편이 솔직히 터놓았습니다. 남편이 힘을 쓰는 일을 하는지라 근육이 뭉치고 피곤해서 퇴근 후 여기 왔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에게는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할까봐 말을 안 했답니다. 저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괜히 의심했다고 남편에게 사과를 했죠. 가게 분위기를 보니 퇴폐업소는 아니었고 가게 주인도 건전업소라서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날 후로 남편은 마사지를 받으러 더 자주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잘 다녀오라며 배웅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충격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누군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글쎄 외국인 여성분이 서 있더라고요. 그 여성분은 서투른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정신이 어떻게 된 여자인 줄 알았답니다. 그 여자가 하던 말이 제 남편과 연락이 안 된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임신을 했다더군요. 그것도 제 남편의 아이를 말이죠. 헛소리하지 말라고 다시 찾아오면 경찰 부르겠다며 문을 닫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고
정신 나간 여자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낮에 이상한 여자가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인데 왜 문을 열어주냐고 하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았고 분명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희 집으로 외국인 여자가 다시 찾아왔고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주머니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서투른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마사지 샵에서 일을 하는 여자였고 남편이 VIP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마사지를 해주다가 남편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연인 사이처럼 지냈다고 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관계를 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더 소름이 돋았던 사실은 제가 친정에 일이 있어서 주말에 집을 비웠을 때 남편이 그 여자를 집까지 데리고 와서 저희 부부가 쓰는 침대에서 관계를 맺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 산부인과로 가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정말 남편 아이가 맞는지 친자 확인을 진행했더니 끔찍한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가 했던 말이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남편에게 모든 걸 비밀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모든 걸 알고 나서 사람에 대한 배신감, 남자에 대한 공포스러운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마사지를 잘 받고 오라며 배웅까지 해줬던 제가 한심하더군요. 더욱 소름이 돋았던 사실은 남편은 그 여자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그 말은 보험을 크게 들어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그 보험은 남편이 강요해서 가입한 사망보험이었거든요. 여러분, 마사지 건전업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불면증이 생겨 밤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때는 3년 전에 있었던 무서운 일입니다. 그날 일은 제 기억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학생 때부터 옷에 관심이 많아서 인터넷 쇼핑을 즐겨 하고는 했죠. 남들이 보면 좀 유별나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먹는 데 쓰는 것보다 옷을 사는 데 투자를 더 많이 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 옷장에는 안 입는 옷들이 꽤 많았습니다. 직장 때문에 혼자 원룸에 사는데 옷이 많아지니 방은 점점 좁아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안 입는 옷을 처분하려고 생각을 했죠. 일단 한번 입었거나 아니면 구입하고 입지 않은 옷들로 정리를 했고 대략 30벌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친구들에게 들었는데 중고 거래는 당근 어플이 편하다고 해서 곧장 설치를 했고 휴대폰으로 판매한 옷 사진을 찍어서 당근 어플에 올렸습니다. 당근 어플 특징이 제가 거주하는 위치와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거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상대방이 제 물건에 관심이 있으면 곧장 채팅으로 연결되어서 카톡처럼 거래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보통 중고거래는 택배 또는 직거래로 거래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멀지 않은 경우만 제외하고 주로 직거래를 했었죠.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쯤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당근 어플 알림이 오더군요. 제가 올린 옷 중에 유독 안 팔리는 초미니 원피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원피스를 사고 싶다고 채팅이 온 거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분과 거래를 여러 번 했지만 그분은 좀 달랐죠. 원피스 착용핏을 보고 나서 구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모델들이 입은 핏을 보고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 안이다 집에 가서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답장을 했죠. 그때 생각은 얼른 판매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원피스를 15,000원에 올려놨는데 한 달 내내 팔리지 않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원피스를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사진을 보냈죠. 그랬더니 갑자기 키와 몸무게를 물어보더군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렸는데 계속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몸매를 보니 어린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사진 찍은 곳은 원룸인지 아파트인지 옷과 관련 없는 질문들을 하더군요. 옷 하나 팔려고 30분 이상 대화를 하니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물어보니까 당장 사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분은 무조건 직거래를 하셔야 한다고 말하셨고 저녁 9시 다이소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약속 시간에 맞춰 다이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저는 당근 어플 메시지로 도착했다고 어디냐고 연락했더니 차가 막힌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10분 정도 지났을 때 검은색 승용차가 제 앞에 멈추더니 창문을 여는 겁니다. 차 안에는 남자분이 타고 있었는데 저 원피스 거래하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여자인 줄 생각해서 사진까지 보냈던 건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 남자라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 남자는 여자친구 선물용으로 원피스를 산다고 말했습니다. 좀 찜찜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일단 팔고 보자라는 생각에 원피스를 넣은 종이 가방을 보여주면서 15,000원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끔찍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10만원 줄 테니까 데이트 한번 하자고 말하는 거였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거래 안 할 거면 먼저 간다고 뒤돌아서는데 그 남자가 차에서 급하게 내리더니 따라오는 겁니다. 저 진짜 관심 있어서 그런데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너무 무서워서 뒤도 안 돌아보고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는데 순간 아차 싶더군요. 당근 어플로 그 남자가 물어봤던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아파트에 사는지 원룸에 사는지 물어봐서 제가 직장 때문에 혼자 원룸에 산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당연히 여자분인 줄 알았고 같은 동네에 산다고 하니까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저를 뒤따라왔고 이대로 집으로 가다가는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편의점이 보이길래 급히 들어갔죠. 편의점 사장님인지 알바를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편의점 밖에서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돌아가더군요. 잠시 후 경찰분이 도착하셨고 집 앞까지 데려다 주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명함을 주시고 돌아가셨죠. 집으로 들어왔는데도 심장이 뛰고 긴장이 돼서 그날 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 무서운 기억도 점점 흐려져 갈 때쯤 생겼던 일입니다. 그날 퇴근 후 집으로 들어가는데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보이는 겁니다. 집으로 들고 들어가서 택배를 확인하는데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택배 상자 안에는 남자 속옷과 사용했던 콘돔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에 글이 하나 적혀 있었는데
항상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였죠. 무서워서 곧장 신고를 했고 일주일쯤 지나 원룸 주변 CCTV로 인해서 그 남자는 검거되었는데 2달 가까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고 심지어 직장까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2달 전 편의점에서 경찰분이 데려다 주셨는데 편의점 뒤편에 숨어 있다가 몰래 뒤따라와서 집을 알아냈던 거였죠. 그 남자는 당근 어플로 짧은 치마나 원피스를 구매하고 싶다고 접근한 뒤 그 옷을 입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 없이 사진을 보내면 혼자 지내는지 가족과 사는지 물어보고 직거래를 유도한다고 했죠. 가족과 산다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채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와 비슷한 피해를 보신 분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남자 패턴은 직접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게 아닌 몰래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지켜보면서 흥분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에 왔던 택배도 그 남자가 가져다 놓은 것이었죠. 그 남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던데 재발 우려가 보인다고 판단되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다행히 그날 이후로 그 남자의 소식은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기억 때문인지 밤늦게 집에 귀가할 때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착각이 들어서 너무 무섭습니다. 현재 저는 자동차 부품 생산직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제가 마지막으로 택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무서웠던 일을 겪은 건 5년 전 겨울 이곳에 신입으로 입사했을 때쯤 있었던 일입니다. 생산직 공장에 신입으로 입사하고 선배님께 업무를 한참 배울 때였습니다. 이틀간 업무에 대해 알려주셨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30대 초반이었고 그분은 저보다 1살 많다고 편하게 진수 형이라고 부르라고 했고 퇴근 후에 술도 한잔 할 만큼 친해졌죠.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해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있는데 진수 형이 들어오더군요. 야,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는데 여친 안 만드냐? 저와 진수 형, 둘 다 여자친구가 없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라서 여자친구 만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진수 형은 크리스마스 전 여친을 소개해 준다면서 시간을 비우라고 하더군요. 토요일 주말 저녁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진수 형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지금 준비하고 10분 이내로 나와라. 네? 지금요? 결국 진수 형과 인천 터미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여자 만날 처지는 아니었지만 혼자서 주말을 보내는 것보다는 괜찮을 듯 싶어서 평소에 바르지 않던 비비크림까지 바르고 나름 꾸미고 나왔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진수 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진수 형에게 전화하려는데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진수 형 모습이 보이더군요. 야, 왔냐? 형이 있잖아. 죽이는데 알아놨다. 저와 진수 형은 택시를 탔고 5분 정도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형이 말한 곳은 클럽이었죠. 평소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20대 초반에 딱 한 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클럽은 30대부터 출입 금지인데 여기는 30대 초반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저녁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입장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거의 1시간 정도 더 기다려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클럽에 들어가자마자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주문했고
맨정신으로는 놀지도 못할 것 같아서 술을 급하게 마셨습니다. 급하게 마셨던지 속이 좋지 않았고 취기가 갑자기 올라오더군요. 무슨 자신감인지 스테이지로 나가 춤을 췄고 제 앞에 있던 여자분과 스킨십까지 하게 되었죠. 결국 그 여자분과 인연이었던 건지 여자분 일행이 나가서 술을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신기한 게 2대2로 짝도 맞는 거였죠. 클럽에 들어가고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때까지는 뭔가 일이 잘 풀린다고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분들과 클럽에서 나와 근처 술집으로 들어갔고 기억은 안 나지만 술을 꽤 많이 먹었습니다. 형 먼저 들어간다. 둘이 좋은 시간 보내. 하고서는 여자분과 같이 나가시더라고요. 시간을 보려고 휴대폰을 봤더니 배터리가 없어서 휴대폰이 꺼졌더군요. 뭐 휴대폰 쓸 일이 있나 싶어서 주머니에 넣고 제 옆에 있는 여자분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도 슬슬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방 잡고 술 한잔 더 하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근방에 보이는 모텔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여자분이 아는 모텔이 있다고 그리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지나가는 택시를 잡더니 부평동 모텔촌으로 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살짝 불안하기도 해서 왜 굳이 부평동까지 가냐고 하니까 항상 술 마시고 가던 모텔이 있는데 거기 아니면 잠을 잘 못 잔다면서 미안하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모텔비는 자기가 낼 테니 이해 좀 해달라고 하길래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20분 정도 걸려서 목적지에 도착했고 여자분이 향한 곳은 누가 봐도 오래된 모텔이었습니다. 간판은 모텔인데 외관을 보면 여관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오래되어 보였죠. 여자분은 제 손을 잡고 들어가더니 모텔 주인과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모텔 주인에게 204호 키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지는 온통 누렇게 변해 있었죠. 그때 여자분이 침대로 가서 누웠고 저를 보더니 전 여기가 편한데 마음에 안 드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침대로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긴장을 한 탓인지 화장실 좀 다녀온다고 했고 화장실로 향하니까 다급하게 뛰어와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러시냐며 물어보니까 여자분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셨고 먼저 화장실 좀 쓰신다고 하더군요. 10분쯤 지나서 여자분은 나오셨고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고 손을 씻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게 변기 뚜껑이 올라가 있는 거였죠. 여성분이 변기 뚜껑을 올려서 볼일을 보진 않잖아요. 갑자기 등 뒤로 서늘한 느낌이 들더군요. 손을 씻는 척하면서 화장실 거울 모서리 쪽을 봤습니다. 그 당시 기분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몸이 굳는다고 해야 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화장실 거울 모서리 쪽에 사람 형체로 보이는 검은색 그림자 실루엣이 보이는 겁니다. 거울 속 위치는 분명 샤워 부스 쪽이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상한 행동을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 손을 씻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여자분은 계속 침대로 올라오라고 했고 제 머릿속에는 여기서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었죠. 저 담배가 떨어져서 잠깐 편의점에 다녀올게요.
하고서는 나가려고 하는데 에이, 안 속네. 오빠, 나와. 얘 도망간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문을 박차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사히 집으로 들어왔고 곧장 진수 형에게 전화했죠. 그리고 진수 형에게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진수 형과 함께 나갔던 여자분 말투가 조금 특이해서 한국 사람 맞냐고 장난을 좀 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분 표정이 바뀌고 연변 사투리를 쓰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가방에서 칼을 꺼내길래 급하게 도망갔다고 합니다. 진수 형이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수십 통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걱정했다고 말을 하더군요. 현재도 진수 형과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때 생각만 하면 진수 형도 무섭고 끔찍하다고 하더군요. 모텔로 유인한 여자, 그리고 화장실에 있던 남자, 모텔 주인, 전부 한 패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와 함께 전라도 곡성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지금이야 곡성 영화 덕분에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10년 전만 해도 곡성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야기 진행상 친구 이름을 민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수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민수와 친해진 이유가 한 가지 있었는데 나이에 맞지 않게 등산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죠. 물론 저도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산을 타서 그런지 울창한 나무와 우거진 숲을 보면 머리도 맑아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어쨌든 저와 민수는 고등학생 때부터 같이 산을 타기 시작했고 서울 인근에 있는 등산로는 길을 외울 정도로 많이 다녔습니다. 21살이 됐을 무렵 저는 부산에 있는 53사단 훈련소에 입대를 하게 됐죠. 민수는 저보다 3달 정도 늦게 군입대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 입대하기 전 민수와 약속을 한 가지 했는데 전역하고 나서 다른 지역도 가보자고 하더군요. 고등학생 때는 학생 신분이라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외박도 하기 힘들어서 서울 인근만 갔던 거였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와 민수는 전역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민수와 집 근처 치킨집에서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죠. 민수야, 곡성에 있는 동학산 가볼래? 많고 많은 산 중에 동학산을 선택한 이유는 딱히 없었고 곡성이라는 곳을 가보고 싶어서 검색을 하니까 동학산이 나왔고 사진으로 보니 너무 좋아 보이길래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곡성이라는 곳이 시골이라 옛 감성을 느끼고 싶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렌트카를 빌려왔고 드디어 곡성으로 출발했죠.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300km 정도 걸리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4시간 정도 걸려 곡성에 도착했고 그날은 숙소에서 쉬기로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등산을 하기로 했죠. 배가 고파서 민수에게 라면이나 끓여 먹자고 했더니 오랜만에 여행 왔으니까 좋은 거 먹자고 하더군요. 펜션 사장님에게 여쭤보니 근방의 닭백숙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와 민수는 차를 타고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가게로 찾아갔더니 자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차를 돌려서 다른 곳을 찾고 있는데 눈앞에 표지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닭백숙 오리탕 전문점이라고 적혀 있었고 민수는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아스팔트 길이 아닌 비포장 도로였는데 10분 정도 차를 몰고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표지판 끝자락에 도착하니 낡은 주택 하나가 있더군요.
영업하는 가게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죠. 누가 봐도 간판도 없는 낡은 주택으로 보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올게. 차에서 내려 주택으로 들어갔죠.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때 4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웃으면서 다가오더군요. 아저씨, 여기 식당 맞아요? 그랬더니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웃기만 하더군요. 다시 한번 물었지만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길래 식당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학생, 어떻게 왔어? 주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사장으로 보이는 다른 아저씨가 나오셨는데 보자마자 위압감이 들더군요. 덩치도 크고 인상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백숙 파는 집인 줄 알고 들렀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가게 사장이야. 맛있게 해줄게. 혼자 왔어? 전 친구와 둘이 왔다고 했고 백숙 2그릇을 주문하고 나서 민수를 불렀습니다. 백숙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혼잣말을 하면서 웃고 계신 아저씨가 밑반찬을 가져다 주시더군요. 아저씨는 반찬을 놓아주다 실수로 김치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후에 아저씨 행동과 말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다고 때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당황해서 무슨 말씀 하시냐고 되묻고 있는데 주방에 있던 사장님이 화를 내시며 다가오더군요. 아씨, 방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아저씨를 일으켜 세우더니 머리채를 잡고선 끌고 가는 겁니다. 저와 민수는 가서 말려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끌고 가는 사장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 사장님, 저희 괜찮아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표정이 무섭게 바뀌면서 말하더군요. 조용히 하고 밥이나 먹으라. 그 자리에서 한마디 더 했다가는 분명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백숙이 나왔고 눈치를 보면서 먹고 있는데 20대 정도로 보이는 어떤 여자분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갑자기 저희 쪽으로 오더니 90도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가게 사장이 있는 쪽으로 가더니 가게 사장과 스킨십을 하더군요. 누가 봐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보였고 아빠와 딸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먹고 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반찬을 가져다 주신 아저씨가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 아저씨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분명 반찬을 가져다 줬을 때는 멀쩡했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저희는 가게 사장이 때린 게 분명하다 라고 확신했고 몰래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도착했고 저희가 목격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여기는 시골이라 다들 사람이 좋아서 나쁜 일은 안 생긴다고 했고 그 아저씨는 정신지체 장애인이라 혼자서 자해를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경찰관은 오히려 가게 사장 보고 칭찬을 하더군요. 가족도 돌보기 힘든 장애인들을 자격증까지 따고는 한 명도 아닌 둘이나 보살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분도 장애인이라는 소리겠죠. 그리고는 경찰관은 돌아갔고 저희도 계산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사장 아저씨가 칼을 들고 쳐다보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오늘 정말 운 좋다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뭔가 소름이 돋아서 민수와 급히 차로 돌아왔고 서서히 출발하는데 사이드 거울로 그 아저씨 모습이 보였죠. 확실치 않지만 분명 웃고 있는 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등산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숙소에만 있다가 다음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장애인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봤던 아저씨 얼굴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현대판 노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젊은 여자분도 걱정이 됩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부디 제 착각일 거라 믿고 싶습니다. 때는 5년 전 만남 사이트를 이용하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도 화가 나고 제 자신이 바보 같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던 것 같습니다. 제 직업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용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직업이 되어버렸죠.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물론 돈이 없어도 가능은 하겠지만 직업도 변변치 않고 외모도 떨어지는 저에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거였죠. 아버지는 어릴 적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는데 얼른 결혼해서 손주 보고 싶다고 늘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제 목표이자 어머니도 간절히 원하시는 부분이었죠. 2017년 여름, 그 당시 대전 탐방동 근처 신축 빌라 공사 현장에 투입되고 있을 때였죠. 그날 새벽 반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오늘 작업 안 되니까 푹 쉬고.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 장대비가 쏟아지더군요. 아시다시피 현장직은 비가 오면 작업이 힘듭니다. 이렇게 쉬는 날이면 숙소 사람들과 국밥에 소주 한잔 하거나 아니면 PC방 가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10시쯤 PC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게임을 즐겨 하지 않아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었죠. 그때 컴퓨터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광고 하나가 뜨더군요. 만남 사이트 광고였는데 평소 같으면 무시했겠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만남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자분들 프로필이 나와 있었는데 미인분들이 너무나 많더군요. 5분쯤 지나서 여자분에게 쪽지 한 통이 도착했고 쪽지를 확인하려니까 결제하라는 메시지가 뜨더군요. 저도 모르게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결제를 하고 말았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저와 대화하고 싶다는 내용이었고 결국 한 여자분과 카톡 아이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여자분 나이는 20대 후반이고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연예인 뺨치는 미모였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을 물어보길래 부끄럽기도 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더 좋아하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쉬는 날에는 종일 휴대폰만 보고 있고 일하면서도 수시로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일하고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 늘 여자분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한 달쯤 지나 저는 여자분에게 푹 빠지게 되었고 목소리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분은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통화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때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카톡 메시지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장문으로 고백했죠. 한참 동안 답장이 없던 여자분에게 카톡 메시지가 오더군요.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할게요. 네, 정말 잘해줄게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자분에게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쇼핑몰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왔는데 신용카드를 잃어버려서 난감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5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급하다고 하니까 아무 의심 없이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 인생에서 이런 여자는 두 번 다시 없다라는 생각뿐이었고 잘 돼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투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분은 돈을 빌려달라는 횟수가 점차 잦아지고 그럴 때마다 돈을 안 주게 되면 연락이 끊어질 것 같아서 더욱 초조했죠. 그런데 3개월쯤 지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자분이 운영하던 쇼핑몰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 그리고 목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큰 돈을 빌려주기가 망설여지더군요. 그때 카톡으로 장문의 글이 도착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염치가 없네. 돈 안 빌려줘도 되니까 잘 지내. 그래서 작은 돈이 아니니까 만나서 얼굴 보고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면서 일주일 후에 만나자고 연락이 오더군요. 좀 이상했던 점은 낮도 아닌 저녁 늦게 만나자는 겁니다. 그것도 10시 이후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약속 장소는 중구 선화동이었는데 이 부분도 좀 이상했죠. 참고로 선화동은 모텔촌으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 당일 시간을 맞춰 롯데리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10시가 넘어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카톡 메시지로 어디냐고 물어봐도 답장이 없더군요. 결국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카톡 메시지가 오더군요. 도착했어. 어디야?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니까 롯데리아 바로 옆 건물에 치과가 있었는데 치과 건물 앞에 여자분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분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리고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뭐 어찌됐던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고 밥이나 먹자고 하니 모텔에 방을 잡고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모텔로 향하면서 얼굴을 왜 가리고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대인 기피증이 심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거리를 사서는 모텔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며 업어달라고 하더군요. 여자분을 업고 나서 모텔 방으로 들어갔고 앉아서 술 한잔 하려고 하는데 모자와 마스크를 벗질 않더군요. 저는 벗으라고 여자분은 안 벗는다고 실랑이를 하다가 강제로 마스크를 벗겼는데 제가 알던 여자분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나이도 저보다 많아 보였죠.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모텔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성범죄 담당 수사관이라고 하셨고 중강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 전화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무슨 말인지 여쭤보니 며칠 전 저와 모텔에 갔던 여자가 저를 신고했던 겁니다. 곧장 그 여자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고 다음날 경찰서로 가서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 말만 믿더라고요. 경찰 측에서 모텔 CCTV를 확인했는데 여자분을 업고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술에 취한 여자분을 모텔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보였던 거였죠. 술을 사기 위해 들어간 편의점 CCTV는 그날 녹화가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버렸고 그 여자분에게 합의금 2천만 원을 주게 되었죠. 현재까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한 번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직장, 친구들, 심지어 어머니까지 저를 비난했고 정말 억울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